1895년 음력 8월 20일 한양의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던 그날 경복궁 건청궁 옥호루에는 아직 촛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동이 들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은 가장 어두운 시각이었습니다. 그 시각 궁궐 담장 너머에서는 수십 명의 낯선 사내들이 칼을 품에 안은 채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단 하나의 명령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여우를 사냥하라. 여우. 그것이 그들이 조선의 왕비를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그 마지막 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치욕적이며 그리고 가장 용감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녀의 이름은 민자영. 훗날 명성황후라 불리게 될 이 여인은 1851년 경기도 여주의 한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민치록은 민자영이 8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마저 곧 따라갔습니다. 양반가의 딸이었으되 부모를 모두 잃은 고아. 먼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던 어린 소녀. 그런데 이 소녀에게는 남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양반집 교수가 읽을 법한 내훈이나 소학이 아니라 사서 삼경과 역사서를 탐독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기이하게 여길 만큼 그 어린 눈동자에는 세상을 읽으려는 집요한 빛이 있었습니다. 운명이 그녀를 찾아온 것은 16살 때였습니다. 1866년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아들 고종의 왕비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대원군에게는 한 가지 확고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왕비의 친정이 약해야 한다. 외척이 강하면 왕권이 흔들린다는 것을 조선 500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민자영, 부모도 없고 든든한 후원자도 없는 이 소녀는 대원군의 눈에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다루기 쉬울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흥선대원군 일생일대의 오판이었습니다. 경복궁에 들어온 16살의 왕비는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궁궐의 법도를 익히고 내명부의 위계를 관찰했습니다. 시아버지 대원군이 조정을 쥐고 흔드는 모습을 보았고 남편 고종이 허수아비처럼 옥좌에 앉아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녀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궁녀들의 수다 속에서 조정의 역학을 읽었고 대원군의 측근들이 드나드는 패턴을 기억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와 비변사 등록을 몰래 빌려 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왕비가 국정문서를 읽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1873년 조선의 유림들 사이에서 대원군의 전횡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경복궁 중건을 위해 당백전을 남발하고 원납전이라는 세금을 만들어 백성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서원 철폐로 양반들의 분노도 극에 달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종에게 다가갔습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전하, 친정을 하셔야 합니다. 고종의 친정선언. 그것은 곧 대원군의 하야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권력을 빼앗는 일,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천륜을 뒤흔드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뒤에는 22살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물러났습니다. 운현궁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졌다. 패배를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두 사람 사이의 20년 전쟁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원군을 물리친 명성황후는 이제 자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세계사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와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1876년 일본의 군함이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운요호 사건이었습니다. 포함 외교. 대포의 위력으로 문을 열라고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문을 닫으면 전쟁, 문을 열면 침략의 시작.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수용했습니다. 대원군이 10년간 굳게 걸어잠갔던 빗장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이 결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정 대신들 중 상당수는 쇄국을 주장했고 대원군 세력은 개국이 곧 망국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명성황후는 이미 청나라가 아편전쟁에서 무릎 꿇은 것을 알고 있었고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변모한 것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닫힌 문 뒤에 숨어서 살아남은 나라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역사서에서 배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다른 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나라에만 문을 열면 종속된다. 여러 나라의 문을 열면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이제이 전략이었습니다. 오랑캐로 오랑캐를 견제한다. 일본이 밀고 들어오면 청나라를 끌어들이고 청나라가 압박하면 러시아를 불러들인다. 열강의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면서 그 틈에서 조선의 자주를 지키겠다는 것. 위태로운 줄타기였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말 약소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태국의 출랄롱군 왕도, 오스만 제국의 술탄도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버텼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명성황후의 정치적 감각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외국 공사들과의 접견에서 그녀는 국제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영어와 일본어 통역관을 두고 직접 외교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공사 베베르는 본국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조선의 왕비는 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다. 영국 여행 작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조선을 방문한 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비는 조선에서 유일하게 남자다운 인물이다. 이 말이 칭찬인지 비아냥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9세기 말 동아시아의 격변기 한복판에서 이 여인은 분명 자기 목소리를 가진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줄타기에는 반드시 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1894년 조선 팔도에서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동준이 이끄는 농민군이 전라도를 휩쓸었고 조정은 당황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에 상륙하자 일본도 거류민 보호를 명목으로 즉각 군대를 보냈습니다. 텐진 조약에 따라 한쪽이 군대를 보내면 다른 쪽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이이제이 전략이 스스로를 물어뜯는 순간이었습니다. 청일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겼습니다. 동아시아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천 년간 중화질서의 중심이었던 청나라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일본이 차지했습니다. 조선은 이제 일본의 손아귀 안에 있었습니다. 1895년 일본은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 앞에 하나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명성황후.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밀고 들어올수록 이번에는 러시아를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의 접촉을 늘렸고 조선의 군사 교관을 러시아인으로 교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는 이를 지켜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본국에 전보를 쳤습니다. 여우를 제거하지 않으면 조선 경영은 불가능합니다. 여우. 그것이 일본이 명성황후에게 붙인 암호명이었습니다. 도쿄에서 돌아온 답시는 짧았습니다. 현지 판단에 맡긴다. 이 네 글자가 한 나라의 왕비를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895년 음력 8월 20일
양력으로는 10월 8일 새벽 4시경 경복궁 광화문 앞에 이상한 무리가 집결했습니다. 일본 수비대 병사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섞인 민간인 복장의 사내들, 일본 낭인, 깡패와 불량배로 구성된 자객 집단이었습니다. 훈련대 소속 조선인 군인 일부도 합류했습니다. 대원군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대원군이 직접 가마를 타고 궁으로 향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죽이는데 동원된 것인지 아니면 그 역시 이용당한 것인지 역사는 아직 완전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광화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부서졌습니다. 무장한 무리가 궁궐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경비 병사들이 저항했습니다. 궁궐 시위대장 홍계운이 칼을 뽑아 맞섰으나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의 피가 궁궐 돌바닥 위에 흩뿌려졌습니다. 무리는 건청궁을 향해 달렸습니다. 왕비가 있는 곳. 건청궁 오코루. 궁녀들의 비명이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일본 당인들은 궁녀들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물었습니다. 왕비가 어디 있느냐? 궁녀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채가 잡히고 옷이 찢기고 칼이 겨눠져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한 여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를 놓아라.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명성 황후였는지 아니면 왕비를 대신해 나선 궁녀였는지는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누군가가 그 새벽에 목숨을 걸고 앞으로 걸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낭인들의 칼이 번뜩였습니다. 그 이후의 일을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본 낭인들은 왕비의 시신을 노권, 건청궁 뒤편의 소나무 숲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석유를 뿌리고 장작을 쌓고 한나라의 왕비를 태웠습니다. 제가 된 유해를 연못에 던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이 을미사변입니다. 한나라의 수도, 그것도 왕이 잠든 궁궐 한복판에서 외국의 자객이 왕비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 세계 근대사에서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없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 팔도가 뒤집혔습니다. 을미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유인석, 이소웅, 민용호 같은 유생들이 의병을 이끌고 봉기했습니다. 국모의 원수를 갚자. 이 외침이 팔도의 산천을 울렸습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아관 파천이었습니다. 조선의 임금이 자기 궁궐에서 쫓겨나 외국 공사관에 몸을 숨긴 것. 이것이 얼마나 치욕적인 일인지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국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미우라 고로를 비롯한 관련자 48명을 히로시마 재판소에 넘겼으나 전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방면했습니다. 사실상의 은폐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야만적인 범죄라고 표현했고, 영국 신문들은 일본의 문명국 주장이 허구임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조선을 위해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강대국들의 공부는 진심이었을지 모르나 이해관계 앞에서 정의란 늘 뒷전이었습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을 보낸 뒤 1897년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황제의 나라. 그것은 아내를 잃은 남편이 그녀가 평생 지키려 했던 자주 독립의 뜻을 이어받으려는 마지막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명성황후. 이 이름 석자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녀를 성군의 반열에 올리는 시선이 있습니다. 쇄국의 빗장을 풀고 외교로 나라를 지키려 한 섬각자. 남성 중심의 유교 사회에서 정치의 중심에 선 비범한 여성. 그녀를 비판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민시척적을 등용하며 부패를 방조했고
이의제의 전략은 결국 조선을 열강의 각축장으로 만들었다고. 둘 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 다 전부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19세기 말 서양의 제국주의와 일본의 야욕이 동아시아를 삼키던 그 시절, 조선에는 제대로 된 군대도 외교 경험도 근대적 관료 체제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여인이 외교라는 무기 하나를 들고 버텨보려 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대가를 그녀는 자신의 목숨으로 치렀습니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아내에게 황후의 칭호를 추정했습니다. 명성황후, 밝을 명명, 이룰 성정. 밝게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능은 경기도 남양주 홍릉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청량리에 모셨다가 1919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고종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부부가 나란히 묻혔습니다. 살아서는 함께하지 못한 세월이 죽어서는 영원히 되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명성황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칼과 불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권력을 위해 싸웠느냐, 나라를 위해 싸웠느냐. 그 답은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인간이란 원래 그런 존재이니까요. 한 가지 목적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녀가 싸운 방식과 그녀가 죽은 방식은 130년이 지난 오늘 밤에도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무겁게 합니다. 역사는 늘 그렇습니다. 행동만 보면 판단이 되지만 이야기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부디 평안하고 고요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밤의 낭독이었습니다.